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여러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답을 해드렸는데 이게 아니라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심화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우리 아이가 서두로 보통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꺼내시는 우리 그 댓글 다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꺼내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집에 이 정도 퍼센티지의 정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것과 혹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선행보다 심화를 해야 된다. 실력을 올리기 위한 그 방법은 오직 심화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심화를 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력의 아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일일이 답을 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한번 결론에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일단 결론에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진짜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답을 최대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이 최대한에 포함된 의미는 그죠? 실력에 맞게라는 의미가 들어요. 실력에 맞게 최대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과열지구다 보니까 특히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과거 5년, 10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정 학교는 예를 들어서 A 학교는 B 학교보다 시험이 무조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반에는 유형별 교재 정도로 수업을 하게 되고 내신 대비를 해서 시험 치러 가게 됩니다. 이 반은 심화 교재를 하고 이 반은 이렇게 하는데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교 시험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얘가 이 문제집을 풀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데 딴 애들은 저런 문제집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집 풀어서 시험을 점수를 똑바로 따질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학교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가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려운 책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유형과 응용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반에 이 학생을 배정할 거고 이 친구는 이 반에 있는 한 아주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이가 읽어서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하기가 일단 힘들고 그 문제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아이가 다음번에 또 틀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풀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아이의 실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거와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심화를 어디까지 하느냐,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한 조건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고 우리 아이의 실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좀 이제 간소화, 좀 복잡한 요인들은 다 제거를 하고요. 간소화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실력 하나만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첫 번째 기간, 이걸 두 번째 기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했다, 뭐 이전에 봤다라는 그런 요인은 제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심화의 깊이를 여기라고 합시다.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깊이를 실력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 1등급이 되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전국 모의고사 4% 안에 들어가는 실력을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의 선행학습이라는 그 요인을 제거하는 이유는 결국 뭐 사실 선행학습을 한 것이 그렇게 선행학습이 실력 향상에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했다고 하면 결국 출발점이 여기냐, 제로, 여기서 시작하냐, 아니면 조금 배운 척하는 여기서 시작하느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결국 난이도 있는 문제는 선행학습에서 다루는 경우가 혹은 다룰 수 있는 학생이 4%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자, 거기서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심화를 한다면 4명이라고 ABCD라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ABCD라는 학생이 있으면 어떤 A 학생이 실력이 좋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학생은 실력이 이미 좋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텀에 공부를 시키면 같은 내용을 이 친구는 일찍 원하는 실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지하게 된다. 혹은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목표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는 없다고 치면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B라는 학생은 이 친구보다 실력은 낮지만 이 학기가 끝날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실력에 도달하는 학생이라고 보고 B라는 학생은 C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보다 실력이 낮아서 학기가 끝났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학생, D는 여기에 도달하는 학생,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가정이 들어갔는데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 시작점에서 이미 ABCD의 실력차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작점에서 이미 ABCD의 실력차가 있다. 그 말은 이 이전에 만들어진 실력이죠. 그래서 이 이전에 만들어진 실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D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C는
C는 더 열심히 하면 B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쥐어짰다는 거예요. 노력을 쥐어짜서 만든 성적이에요. 어떻게? 똑바른 방법으로. 똑바른 방법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똑바로 풀고, 그죠? 두 번째 똑바로 채점하고, 세 번째는 중간에 뭐 선생님 설명 듣고 이런 거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오답을 다시 복습해서 이제 틀렸던 문제를 스스로 혼자 풀어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수학 공부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A, B, C, D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그려졌다면 D는 최선을 다해서 올라간 게 여기죠. 그러면 D는 C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D의 입장에서 묻는다면 여기까지가 최선인 거죠. 여기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제가 책 이름을 댈 수 없는 이유는 책 이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친구가 평상시에 이전에 공부하던 스타일이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친구가 심화를 열심히 이번 학기 동안 했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 학생한테 제가 어떤 심화 문제집을 가르쳐 주면서 어머님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3대 블랙라벨이라고 합시다. 그냥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어머님 적어도 중등 심화는 블랙라벨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블랙라벨 시킬 겁니까?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블랙라벨 하세요. 1품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다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이 친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평상시에 이 정도 수준인 학생한테 그 이상의 공부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학생한테 이 학생이 소화해야 되는 커리큘럼을 하라고 시키면 이 학생 이전에 D라는 실력을 갖고 있었던 실력이 여기까지도 못 오고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기초 자체도 엉성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죠. C 학생한테도 이 친구보다는 실력이 좋겠지만 이 친구도 최선을 다한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에는 이 친구는 C말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하고 A는 이제 일찍 도달했으니까 이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A라는 학생 수준 정도는 이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 학기에 선행학습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는 CD는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선행학습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함이 생기겠죠. 어머님들께서. 자, 그러면 D는 언제 C 따라잡습니까? 언제 D, B 따라잡고 A 따라잡냐? 다음에 따라잡는다 이거죠. 다음에. 어떤 D 학생이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도달했던 그 친구의 실력이 만약에 여기였다면, 그죠? 여기였다면 이번 학기에 요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바른 방법으로 해서 올린 실력이 이만큼인 거예요. 지난번보다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똑바로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D가 C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D가 C의 위치로 가는 거죠. C 학생이 B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C 학생이 열심히 해서 여기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공부를 해서 실력이 올랐다라는 말은 이해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D 학생이 이해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죠?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지난번에 처음 풀었을 때보다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가 되었거나 다음 기간이 되었을 때 또 역시 바른 방법과 최선을 다한다면 이 D 학생이 도달하는 건 이 D 지점이 아니라 다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다음 학기에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C 학생은 똑바로 공부를 했다면 또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B는 A 쪽으로 가까이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조금씩 D를 기준으로 D 학생이 이렇게 성적 향상, 실력 향상을 D 학생의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면 뭐 계속 제자리에 있던가 아니면 이 D라는 학생의 실력은 여긴데 블랙라벨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순간 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 안에 많은 양 혹은 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을 밀어 넣으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적조차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한정적인데 아이가 여기 그랬잖아. 발음 최선을 다했을 때 올라설 수 있는 난이도가 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D는. 근데 여기다가 다른 난이도 특정한 문제집 그것까지 해야 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문제집을 아이에게 같은 기간 동안 집어넣으려고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긴 기간 동안 할 수 있느냐? 긴 기간 동안 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실력이 없어서 앞에 거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은 다시 후행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다음 학기 거를 이해하는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 길을 잘라서 다음 학기에 집중하는 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죠? 이번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학기로 바꾸면 1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이 친구의 실력이 D였지만 1학년 2학기가 끝날 때에는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의 성적이 이 수준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를 할 때 다시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해야 하는 심화의 깊이는 학생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학생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심화의 깊이를 도달해야 되는 하고 싶은 심화의 깊이는 다들 여기겠죠. 1등급을 원하겠죠. 아니면 뭐 지금 너무 실력이 없다면 우리 아이는 3등급 정도만 고등학생들이면 뭐 3등급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4등급, 2등급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를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실력이 낮은데 내년을 걱정해서 내년 걸 땡겨 한다고 지금 실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니까. 선행학습을 해봤자, 그죠? 시간을 요거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좋잖아요 하겠지만, CD 수준의 학생들은 여기 한번 해도 선행학습 했지만 다시 출발점 여기가 되고, 선행학습 했지만 다시 출발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똑바로. 그래서 선행학습이 실력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이런 영상은 제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굳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심화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화학습의 깊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현재의 실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의 실력을 보고 그죠? 우리 아이가 몇 달이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그 깊이를 우리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만큼 그죠? 해낼 수 있는 만큼 도달하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특정한 문제집을 찍고 여기까지 가야 돼라는 그런 계획을 짜는 순간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지 않는 심화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심화학습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